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붕괴 직전. 2. 한국은 기회를 잡았다. 3. 태평양으로 영토 확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중 경제 위기에 처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이 국가에서 한국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에콰도르 땅 일부를 대신 지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현 정권과 과거 정권 사이의 정치적 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회와 두 국가 사이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국가로 손꼽히는 북한이나 남수단과 같은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제 파탄 상태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빚을 내서 실물 투자에 열을 냈던 경기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침체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 것인데요. 남미 국가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석유나 금과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현재 가진 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에콰도르는 불행히도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 행운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하자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산업도 더디게 발전하는 가운데 에콰도르에게 닥쳐온 경제 위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를 피부로 깨달은 이들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 가격이 시시각각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부의 무능력함에 일제히 분노했죠. 경유는 갤런당 1달러에서 1.90달러로 상승했으며 휘발유는 1.75달러에서 2.5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달 남짓한 시간에 급격히 오른 가격에 원주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죠.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상승이 멈출 기미가 없다는 점이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원주민들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죠.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고 에콰도르 전역이 시위대에 점거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마을에는 횃불을 든 원주민들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주요 관공서는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했으며 책임자인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원주민 대표와 현물과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원주민들의 요구는 단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물가를 낮추고 시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자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결국 물자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선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판매할 천연자원도 마땅치 않죠. 그렇기에 라소 대통령은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대답을 최후 통첩으로 여기고 시위에 나섰죠. 회사들과 학교는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퇴진시킨 경험도 있기에 라소 정권 역시 갈아치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과거에는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주민 중심의 시위대를 제압하려고 하자 원주민들은 일제히 다만 모레노 대통령을 지방도시 과야킬로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 시절 때도 원주민이 항거했고 하밀 마와드 대통령과 루시아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들 역시 원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퇴진해야 했었죠. 유일하게 이들 원주민들을 잠재운 대통령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었죠. 3선 대통령으로 오랜 지지를 받은 그는 불행히도 반대 세력에 의해 외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라소 대통령은 코레아 대통령의 영광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쟁과 물류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게 되었죠. 원주민들은 라소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을 다시 복귀하고 그가 에콰도르를 통치하길 원한다며 시위구호를 높게 외쳤습니다. 라파엘 코레아를 원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죠. 경제학자 출신으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학자답게 에콰도르 경제를 다스리는데 주력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외부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무렵에도 에콰도르 경제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다국적 정유회사를 공략,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냈죠.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석유 자원이었지만 그 얼마 없는 자원이 에콰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었죠. 이 자원을 이용해 경제 부흥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의 빚을 빌렸던 에콰도르는
서구 정유회사와 외부인들의 틱톡 속에 질려했던 상황. 그런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정유회사를 굴복시키고 석유 판매한 돈으로 빚을 갚는 대통령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치안과 교육을 정비하고 도로 건설과 수도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에콰도르 경제 성장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제학자인 것도 있지만 그에게 영향을 줬던 학자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해준 경제학자는 바로 장하준 교수였죠. 미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했을 무렵 코리아 대통령은 장하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모델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며 에콰도르 발전을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장하준 교수를 에콰도르에 초청 한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에콰도르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본 코리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인 코 아카리어는 어쩌면 운명적인 이름일지도 모른다면서 에콰도르의 성공은 한국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죠. 결국 장하준 교수의 도움과 한국 모델을 적극 채용한 덕분에 오랜 기간 집권하면서 에콰도르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원주민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삼선까지 마친 그는 헌법상더는 출마가 불가능했기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라소 대통령으로 바뀐 정부는 원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기에에 머물고 있던 코레아 전임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었고 에콰도르에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권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를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바꾸겠다며 현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라소 대통령 측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 라소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와일드 카드를 꺼냈습니다. 코리아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본인도 시행하겠다고 나서며 한술 더 한국에게 항만 일부와 에콰도르 땅 일부를 맡기기로 한 것이죠. 쉽게 에콰도르 땅 일부를 위인 통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남미의 한국이 되겠다며 라소 대통령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어 그는 에콰도르 살리나스항을 중심으로 항만 지역을 한국에 개방, 남미 거점 기지로 에콰도르 땅을 개방해 한국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라소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전 세계 상위 경제 규모 10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이 그 중에서도 1순위라고 한국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에콰도르와 인연이 있는 국가인데요. 과거 에콰도르 해군이 함정이 부족하다며 퇴역함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 해군에게 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과 플로레아나라는 이름을 탄 퇴역함은 갈라파고스 근해 불법업 단속 임무를 맡으며 한국이 아닌 적도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에콰도르 항만 건설에도 일찍이 한국은 투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다목적 항만 개발에 참여한 적도 있는 만큼 한국에게 있어 에콰도르는 기어이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에콰도르가 먼저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선제안을 얘기한 것이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일대 섬들을 장악하며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이 만약 에콰도르 지역 항만에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태평양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현 대통령은 과거 현대차가 첫 자동차인 포니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했을 때 이를 수입한 국가가 에콰도르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재 에콰도르 항구 및 휴양도시 만타 공항 장기 운영권 사업에도 에콰도르가 물식량면으로 도와주겠다며 아산상황 총사업 규모 5,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권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며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에콰도르 경제 위기가 오히려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셈이죠. 진지하게 검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 4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이름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요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장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 브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자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 인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의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자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자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4대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성선,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억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한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대요.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회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굴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에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 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오르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의 하나 둘씩 그 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데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품과 한국 무기 성능에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차력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이 국무기의 최대 구매자 단체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을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아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타지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의 전차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